드디어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만의 총통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전 세계인들 관심이 집중됐죠. 친미 성향인 민진당의 라이칭떠 후보가 3연속 집권을 하게 됐지만 웃을 수는 없었어요. 2016년도 대선에서 56.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2020년도에는 57%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번 득표율은 40%를 기록하면서 이전보다 지지율이 대폭 하락을 했죠. 동시에 치러진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참패를 하기도 했고요. 원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친중 성향인 국민당에게 제1당을 내주게 됐고 대선에서는 승리를, 총선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죠. 앞으로 대만의 정치적인 변수들이 더욱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대만의 총통 선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수많은 개입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2020년도 6월 17일 일본 미야기현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관측이 됩니다. 하얀색 풍선 모양을 한 비행체가 센다이시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까 하얀 풍선 아래 십자 모양의 구조물이 매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조물에는 두 개의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야기현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에서도 목격담이 나왔고 주일 미군의 소행이 아닐까? 북한이 보낸 건 아닐까? 등등 개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3년 후인 2023년도 2월 3일 일본에서 발견되었던 똑같은 비행체가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됩니다. 풍선 모양의 비행체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이 민간기상 관측용 풍선으로 보낸 것이 확인이 되었고 통제 실패로 미국까지 날아갔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통제에 실패한 기상 관측용 풍선의 동선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지역과 미국 핵무기 경납고가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풍선 모양의 비행체 크기는 대형 버스 3-4대를 합쳐놓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상 관측용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기도 하고 중요한 곳을 우연히 지나간 걸 보면 일부러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일 후 2월 5일 날 미국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고 잔해를 수거해 갑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핵기지를 정찰하고 싶다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찰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풍선 모양의 비행체를 미국 상공으로 왜 보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됩니다. 대만의 총통선거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중국은 똑같은 풍선 비행체를 대만 쪽 상공에 23회나 날려보냅니다. 풍선 비행체뿐만 아니라 군용기까지 같이 출격을 했고요. 군함으로 대만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중국의 무력을 통해 대만을 위협하면서 총통선거에 개입을 해보겠다는 의도였어요. 만일 여기서 중국의 비행체를 미국이 격추한 것처럼 개입을 한다면 중국이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대만의 상공을 지나가는 미국의 비행체도 공격할 명분이 생기겠죠. 즉 중국은 미국의 풍선 비행체를 보내고 격추당함으로써 대만의 총통선거에 간접적인 개입과 미국 비행체를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셈이죠. 최종적으로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국양제입니다. 이미 홍콩은 손에 넣었고 이제 대만을 중국에 흡수만 시킨다면 시진핑 입장에서 역사적인 업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하려 할 거예요. 아마 그 시점을 개인적으로 2026년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시진핑의 4연임을 결정하는 시점인데 연임을 하기 위해서 대만 통일과 같은 결과물이 존재해야겠죠. 사실 시진핑의 계획에는 대만 통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1대1로 구축인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육로와 바닷길을 연결해서 전세계 금융과 무역을 하자는 천문학적인 개발 프로젝트죠.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통신과 물류, 인프라는 물론 금융망까지 흡수시켜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바닷길을 흡수하려면 각 국가마다 중요한 항구와 연동을 해야겠죠. 중국이 1대1로를 구축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중국은 도로나 철도, 항구 등 중요한 인프라를 설치하는 나라에게 대출을 해주죠. 이때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기업 대 국가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야 대출이자나 중요한 계약사항을 비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중국 내 기업을 쳐낼 수 있기 때문에 전면의 기업을 내세웠던 거죠. 대출이 성사되면 중국의 건설사가 건설을 시작합니다. 물론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이 만든 건설 자재들을 사용할 거고요. 건설 비용 역시 수십 년간 이자를 측정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강달러에 버티지 못하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들은 중국의 빚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운영할 수 있는 항구나 공항 운영권을 중국에게 넘겨주게 되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나 광물로 갚는 경우도 있고요. 말이 좋아 1대1로지 사실상 고리대금업이랑 다를 게 없어요.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항구와 섬들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중국의 야망이 점점 커질수록 미국의 대중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만의 총통 선거가 끝난 이후 바이든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죠. 사실 바이든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쟁은 줄여야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을 지금 당장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현재 백악관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20, 30대 청년들이 바이든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죠.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의 진보 진영 혹은 무슬림 청년들의 표심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게 저강도로 군사작전을 전환하자 요구를 했고,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는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홍해에서는 미국군과 영국군이 예멘 후티 반군의 주둔지를 공습하고 있는 상황이고, EU까지 대응작전에 동참하면서 중동전쟁이 점점 더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죠. 중동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펼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미국인들은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의 중하위층들은 높아진 물가에 팍팍한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본인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최대한 확전을 막고 물가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죠. 홍해 분쟁으로 인해 선박들이 정체되면서 테슬라나 볼보 같은 이런 유럽 공장들은 부품을 조달을 받지 못해서 2주간 생산을 중단했고요. 글로벌 소매 업체들도 평균 2주 정도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료는 최고점을 찍었던 코로나 때 가격에 40%까지 상승한 상태라고 하네요. 게다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미국의 유정이 얼어붙으면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최저치로 감소했고,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질 거고, 증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증시가 무너진다는 건 바이든의 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올해는 정치적인 영향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미국이나 글로벌 국가들의 정치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올해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요새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주면 환율도 주가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힘내셨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톡톡이었습니다.